H건설의 대규모 공사 현장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거대한 크레인이 우뚝 솟아있고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강만호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는 30년 넘게 이런 현장을 보아왔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방문하던 날이었죠. 그는 직원들과의 인사를 나눈 후 작업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여기 보시면 옆에서 비서실장 최진영이 새로 도입된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호의 눈은 한 곳에 멈춰 있었어요.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한 청년이 철근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능숙했고 태도도 성실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청년의 얼굴이 강만호를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만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청년을 바라봤어요. 주변에서 일하는 소음도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점차 희미해졌어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 청년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청년의 얼굴이 먼지 속에서 더 또렷이 보이는 순간 그의 기억 속 깊이 묻혀있던 과거가 떠올라 30여 년 전 그날도 이런 공사 현장이었어요. 만호는 당시 지방의 작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어요. H건설을 설립하기 전 그는 그저 지방의 작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평범한 사업자였죠. 당시 그는 13세 그리고 그의 곁에는 2살짜리 아들 강민재가 있었어요. 민재는 그의 전부였어요. 바쁜 삶 속에서도 민재는 만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내와의 사이는 이미 소원해지고 있었지만 민재를 볼 때마다 그는 다시 힘을 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이후 민재는 만호의 곁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는 일을 해야 했기에 민재를 공사 현장에도 데려오곤 했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할 여유도 없었고 민재를 맡길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민재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빠가 금방 올게. 그날도 만호는 민재를 공사 현장 한쪽에 앉혀두고 작업자들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아빠를 기다렸죠. 하지만 공사 현장이 점점 분주해지면서 만호는 민재를 신경 쓸 틈을 잃었어요. 혼란의 순간은 갑작스레 찾아왔어요. 그날은 공사 현장에 자재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커다란 트럭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현장은 금세 혼잡해졌어요. 공사장 주변으로는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었고 만호는 작업자들을 재촉하며 자재 정리를 지시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멀리서 민재에게 소리쳤지만 민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때 민재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새 그는 작은 발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기웃거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만호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그는 아들이 방금까지 있던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변은 이미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민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보이지 않았어요. 민재야, 민재야. 만호는 현장의 모든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작업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누구도 민재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다급함은 점차 절망으로 변해갔어요. 어디 갔니, 민재야.
그는 공사 현장 주변까지 나가서 길거리를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외쳤어요. 하지만 인파 속에서 민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동안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민재를 찾아다녔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근처 모든 곳을 뒤졌지만 민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내가 그날 민재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머릿속에 끄터 맴도는 말이었어요. 결국 민재의 실종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아내는 절망 끝에 그를 떠났고 만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어요. 민재를 잃고 나서도 그는 민재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그는 H건설을 점차 성장시켜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송도현이라는 청년을 바라보는 만호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겹쳐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어딘가 민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그 청년의 눈빛이 2살이었던 민재가 그를 올려다보던 그 순수한 눈빛과 같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옆에서 최진영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 없이 청년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의 가슴 한쪽에서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인재야. 그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어요.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 강민재의 모습이 그 청년을 통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호는 속삭이듯 말하며 비서실장에게 청년의 신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어요. 간단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인지 왜 그토록 낯익게 느껴지는지 알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청년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도현은 그날도 평소처럼 철근을 옮기며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고 있었어요. 먼지가 가득한 공사 현장은 그의 일상이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그가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그 누구도 그의 일을 대신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자신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혼자였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의 이름 역시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붙여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강만호는 자신의 차에 앉아 공사 현장을 떠나면서도 도연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어요. 그 청년의 눈빛, 표정,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죠. 그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30여 년 전 잃어버린 아이 강민재. 그는 민재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민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최진영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강만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청년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 청년 송도현,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해. 최진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메모를 했어요. 강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한편 송도현의 과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기억 속 첫 번째 장면은 보육원의 낡은 천장이었어요. 도현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송도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작된 삶이 전부였죠. 보육원에서의 삶은 따뜻하면서도 쓸쓸했어요. 도현은 자신을 돌봐주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찾아오거나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러 나갔어요. 하지만 도현은 언제나 보육원에 남아 있었죠. 도현아, 내 이름 예쁘다. 보육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린 도현은 가끔 생각했어요. 내 이름은 원래 이게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는 자신이 낯선 이름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현의 이름이 시작된 곳은 15년 전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현이 2살이었을 때 그는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를 발견한 사람은 한 부부였어요. 아이가 없던 그들은 도현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너 이름이 뭐니?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고 그날의 기억도 혼란스러웠어요. 부부는 그런 도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까? 부부는 아이를 송도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은 그들의 집에서 새롭게 시작된 삶을 의미했죠. 도현은 그들에게 사랑받으며서요. 부부는 그를 친자식처럼 대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도현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가 7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도현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후 그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어요. 보육원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유일한 의지처는 자신뿐이었어요. 도현은 자신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스스로 강해지려 노력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주변의 동료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도현은 조용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강만호는 이미 도현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곧 도현의 과거를 밝혀낼 것이었죠. 그날 공사 현장에서 도현은 여느 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는 그 고요함을 강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운명의 실타래는 그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도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날 공사 현장에서 그를 지켜보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공사 현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소음이 현장 전체를 울렸고, 강철을 끌고 가는 기계 소리와 작업자들의 외침이 뒤섞여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도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철근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이미 익숙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스며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도연은 이런 일상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도연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강만호는 차 안에서 내린 뒤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은 무거웠어요. 어제 본 도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최진영이 앞서 걸으며 공사 현장을 안내했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따라갔지만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현장 한쪽에서 움직이는 도연에게로 향했어요.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도연의 모습은 다른 작업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만호는 또다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의 가슴 한쪽에서 묻혀있던 감정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철근을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어요.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그의 동료들은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지만 도연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는 늘 그랬듯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강만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도연의 얼굴이 30년 전 잃어버렸던 아들 민재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물론 민재는 당시 2살이었고 지금의 도연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얼굴에는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 청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만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는 도연이 단순히 누군가를 닮았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이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최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을 향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작업을 마친 뒤 잠시 쉬기 위해 앉았어요. 물통을 꺼내 들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업자들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현장의 소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의 시야에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연세가 있어 보이는 한 남성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그 남성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다시 자신의 물을 마셨어요. 그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봐왔어요.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회사의 높은 사람들. 그들에게 도연 같은 노동자는 단지 현장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그 남자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그를 쳐다봤지만 이미 그 남자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만호는 도연과 시선이 잠시 마주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곧 멈춰섰어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저 닮았을 뿐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계속 도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최진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호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청년에 대해 알아봐. 저 청년 이름이 도연이라 했지? 자세히 알아봐. 최진영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작업을 마치고 철근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어요. 그는 그저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여전히 그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강만호는 긴 한숨을 쉬며 도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묵직했고 그 얼굴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돌아서며 천천히 차로 향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니, 별거 아니야.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공사 현장의 소음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시 한번 물통을 닦아 가방에 넣고 다음 작업을 준비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삶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은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철근을 옮기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굉음,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작업자들의 대화 소리가 뒤섞인 현장은 활기가 넘쳤지만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죠. 도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늘 그랬듯이 철근을 정리하고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며 자신의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만호는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사 현장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도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단순히 닮았다는 차원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죠. 회장님, 이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최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저 청년 도연이라고 했나? 그의 신원을 알아봐.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부 조사해. 최진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세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곧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최진영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바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장이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려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에 조금은 놀랐어요. 하지만 그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최진영은 조사를 마치고 강만호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온통 도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회장님, 도연이라는 청년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강만호는 고개를 들며 최진영의 말을 기다렸어요. 도연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7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이후 보육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도연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의 도연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부모님의 사고 이전에 대해서는 강만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도연의 이전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와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보육원에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온 당시 이름은 도연이었고 출생 기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입양되었거나 누군가 데려갔다가 보육원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조사를 통해 도연이 보육원에 오기 전 한 부부와 함께 살았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 부부는 오래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들의 아이로 등록된 기록이 도연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불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연을 친자식처럼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서류를 쥔 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부에게 데려가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나이와 보육원에 오기 전의 시기를 살펴보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진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마쳤어요. 강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내가 맞아 저 청년이 정말 민재란 말인가? 그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어린 민재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확신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최진영은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도연의 DNA 검사를 진행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육원에서 제공한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만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어떻게든 확인해야겠지. 그는 돌아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청년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진행해라. 그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겠다. 최진영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도연이 현장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강만호는 다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멀리서 도연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과 기대가 낀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강만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현장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어요. 도연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고 도연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도연의 얼굴과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재의 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강만호는 짧게 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어요. 공사 현장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작업자들의 목소리와 기계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먼지가 뿌옇게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강만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렀어요. 그는 멀리서 철근을 옮기고 있는 도연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여느 때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모습은 그저 성실한 노동자의 일상이었지만 강만호에게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 작업자들 격려 말씀하시겠습니까? 옆에서 최진영이 물었어요. 강만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조용히 다녀가자. 최진영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스쳐갔어요. 평소라면 작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던 회장이 오늘따라 조용히 현장을 돌아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강만호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는 도연과 직접 만나야만 했어요. 그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동안 내내 묻어두었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요. 도연은 철근 작업을 잠시 멈추고 물통을 꺼내 들었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에 물을 끼얹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멀리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한눈에도 높은 사람들인 게 분명했죠. 도연은 별 관심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작업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성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고 알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잠깐 낯선 목소리가 도연의 귀에 울렸어요. 그는 멈춰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남성이 자신을 향해 서 있었어요. 내가 이 현장에서 일하는 도연인가?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당황했어요. 자신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기 때문이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강만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가까이에서 도연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서도 어릴 적 민재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나는 이 현장을 관리하는 H 건설의 회장이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아, 그렇군요, 회장님.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다니. 그래, 나는 가끔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한다. 강만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강만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는 도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 너를 이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 그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회장님.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만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혹시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있나? 도연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강황과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강만호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현의 말은 그가 들어온 조사 결과와 일치했어요. 그는 그 순간 도현이 닌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는 지금도 혼자 사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도현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강만호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도현을 바라봤어요. 내 이름이 도현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 질문에 도현은 잠시 멈췄어요. 그는 강만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글쎄요. 제 이름은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혼란이 스쳐갔어요. 강만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현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그는 짧게 말을 맺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도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다시 철근을 잡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의 대화가 남긴 여운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현장 한쪽에서 강만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다시 도현을 돌아봤어요.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묵직했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현이 정말 민재인지 그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도현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고 철근 더미 옆에 잠시 앉았어요. 하루의 일이 끝나고 나면 늘 찾아오는 피로감이었지만 오늘은 그 피로감 속에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더해져 있었어요. 아까 강만호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물통을 열어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들어 현장을 바라봤어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삼삼오오 모여 주변을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도현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강만호의 목소리가 그 질문들이 다시 떠올라. 혹시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있나?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던져진 것 같지 않았어요. 도현은 그 순간 느꼈어요. 강만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요. 작업이 모두 끝난 뒤 도현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낡은 건물의 방 안은 좁고 간소했지만 도현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런 고요함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도현은 작업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강만호와의 대화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거울을 보며 도현은 그 질문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도현은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보육원에서 처음 들었던 이름, 도현. 그 이름은 그가 삶을 시작한 첫 기억과 함께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는 늘 그것이 자신에게 완전히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도연은 작은 방 안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보육원 시절의 기록들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도연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던 시절, 그는 늘 이런 기록들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한 장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7살 정도로 보이는 자신이 원장 선생님과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그는 종종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강만호의 질문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동시에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공사 현장으로 다시 나갔어요. 어제와 같은 풍경, 같은 소음, 같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의 기분은 어딘가였어요. 그는 철근을 옮기면서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날 강만호가 자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며 도연을 찾았어요. 도연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만호가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도연은 철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또 뵙네요. 내가 어제 말한 것을 듣고 계속 생각이 났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내 과거를 모른다고 했었지. 내가 누구였는지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강만호의 말을 들으며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문제였고 지금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흔들림이 있었어요. 강만호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도연의 단호한 태도 속에서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만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좁은 방 안에서 뒤척이며 강만호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강만호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강만호의 눈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눈빛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내가 정말 누구였던 걸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 앞에 놓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이 두렵기도 했어요. 현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묵묵히 철근을 옮기며 자신에게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강만호의 존재는 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무거운 철근을 옮기며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강만호와의 대화는 도연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그 대화를 떨쳐낼 수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느냐? 혹시 내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강만호의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도연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강만호와의 대화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철근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는 그 따사로운 빛이 자신에게는 전혀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왜 이런 일에 얽혀 있는지, 왜 강만호가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퇴근 후 도연은 늘 그렇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고 낡은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사는 공간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 먹어가는 라면 봉지를 뜯어 물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은 자신이 느끼는 이 이상한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강만호와의 대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그가 자신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쩌면 강만호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라면을 젓고 있었어요. 그는 강만호의 눈빛이 계속 떠올라 그 눈빛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그 눈빛 속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강만호와 마주했어요. 강만호는 이번에도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며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도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은 철근을 옮기던 손을 멈추고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강만호는 도연을 작업 현장 밖의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나?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어렴풋한 이미지와 단편적인 장면들만 있을 뿐 그 시절의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보육원에서의 기억이 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강만호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내가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나? 도연은 이 질문에 잠시 멈칫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에게 가족은 없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고 이후로는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강만호는 그의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무거운 감정을 느꼈어요. 도연이 민재가 맞다면 그는 30년 동안 자신이 찾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어요. 강만호는 도연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과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언젠가는 너도 그걸 알게 될 거다. 도연은 강만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강만호의 말을 곱씹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왜 강만호의 말들이 자신을 흔드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가족이라니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연은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강만호와의 대화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도연이 그동안 외면했던 삶의 일부를 다시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단어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은 공사 현장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해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거리의 소음마저도 오늘따라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거움과 미묘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강만호와의 대화가 그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낸 뒤로 도연은 스스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과거를 외면하면서 살아온 게 맞는 걸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새 그의 머릿속은 강만호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공사 현장 근처의 작은 사무실로 초대받았어요. 강만호의 비서가 직접 찾아와 회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며 정중히 부탁했죠. 도연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강만호는 창가에 서서 멀리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자 강만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도연, 와줘서 고맙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님?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강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구나. 도연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만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 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에 도연은 크게 놀라며 몸을 약간 뒤로 젖혔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부모님은 이미. 강만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나는 어린 아들을 잃었다. 2살이었던 내 아들은 공사 현장에서 실종되었고 그 뒤로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런데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너와 그 아이가 닮아 있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도연은 말을 잊은 채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왜 저를 그런 아이와 연결짓는 건가요? 저는 그냥 도연일 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강만호는 조용히 도연의 앞에 앉으며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릴 거라는 걸 안다. 나도 너를 억지로 믿게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내가 그동안 간절히 찾아왔던 아들과 너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과거는 저를 버린 것 같았고 저는 그저 현재를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만호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강요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과거를 알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 며칠 후 도연은 강만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DNA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 상황을 회피하기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자신이 만일 강만호의 아들이 맞다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고민했어요. 결과는 도연과 강만호가 같은 혈연임을 명확히 증명했어요. 도연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어요. 강만호는 도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아니, 도연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지만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고 싶습니다. 몇 주가 지나 도연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강만호는 도연을 위해 천천히 다가갔고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며 강만호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천천히 이해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도연과 강만호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만호는 도연에게 말했다.
민재야, 아니 도연아. 내가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 가족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만호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스함을 느꼈어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도연은 과거를 받아들이고 강만호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어요.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